네, 라이선싱콘 2021 두 번째 패널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이었죠. IP 유니버스의 시대 K 콘텐츠의 성장 전략에서 좋은 강연해 주셨던 세 분의 연사분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최근에 학계와 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들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캐나지의 이우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SAMG 엔터테인먼트의 최재원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이성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층 인터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재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그 웹툰 전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아울러서 스튜디오 플럼비, 스튜디오 정글, 스튜디오 팀피치 등의 장르별 스튜디오를 또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르별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게 된 그런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웹툰의 경우 이렇게 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한 게 별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웹툰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아니고 드라마 기획 PD를 하던 사람이었고, 근데 드라마 시장, 특히 영상 시장이 어떤 그 채널들이 확장을 해가면서 미디어가 확장을 해가면서 제작사의 역량들이 커지는 것들을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웹툰도 시장이 커지면서 어떤 유통 채널의 힘도 마찬가지로 커지겠지만 전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회사에 힘이 실리겠구나라는 예상을 사실 좀 빨리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7, 8년 정도 준비를 해서 웹툰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레이블이라는, 웹툰에서 어떤 레이블이라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사실 특정 플랫폼들, 양대 국내 N사나 K사들이 각각 강점으로 갖고 있는 웹툰의 장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좋은 작품을 공급해 주려고 하다 보니 같은 결들이 맞는 작가들이 좀 모이게 됐고, 그 작가들끼리는 사실 웹툰을 제작할 때 단순하게 스케치업 자료라든가 배경 자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비슷한 장르의 작품들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근한 작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독자적으로 좀 더 깊게 전문적으로 작품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스튜디오들을 만들게 됐고, 그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에 대한 작품들만 집중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 그 스튜디오 레이블에 속한 작품들이 나오는 길을 기대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스템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려볼 텐데요. 그 웹툰 원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반대로 원작이 있는 영상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작 영상을 웹툰으로 제작하는데 굉장히 좀 더 많은 사례들을 나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런 시도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그리고 이 경우에 좀 더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으실지 말씀. 저희도 사실 이제 외부의 IP를 갖고서 웹툰 만드는 게 저희가 보통 올해 기준으로 한 70편 정도의 웹툰 신작을 만들고 있거든요. 70편 정도면 이제 거의 일주일에 2편 정도씩, 한 편, 2편씩 이제 신작을 내놓는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사실 외부 IP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20% 언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오리지널 작품만 해야겠다라는 회사들도 많고 자기 작품만 하겠다라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은 게 아직까지도 분위기긴 한데, 영상이나 특히 이렇게 출판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의 컨텐츠들 만들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그 수요에 사실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웹툰 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지만이 웹툰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IP들이 웹툰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웹툰 자체가 더 빨리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비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작품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우재 대표님께서 이 드라마 PD 이 경험을 갖고 계신 게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SAMG 최지원 부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AMG의 경우에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최근에 다양한 사업 영역을 아우르시는 종합적인 클러스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외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너무 간단한 답변인데요. 저희 회사가 2000년에 설립해서 애니메이션 장편 시리즈를 20편 넘게 만든 회사인데 저희 대표님이 깨달은 점이 애니메이션만 만들면 회사가 망하는구나였습니다. 다른 장르와 다르게 뭐 웹툰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랑 다르게 애니메이션 시장은 명확한 투자 배급사 구조가 없고 제작사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굉장히 열악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회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도 MD나 뭐 왕구 굿즈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은 좀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한국의 대중문화산업 그 환경 안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그 측면들이 있고 그 속에서의 절박함이 아마 이런 기업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이 IP 유니버스 시대라고 하는 이 흐름을 아마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IP 유니버스 시대에는 역시 다양한 IP 창출이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IP 창출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특별히 SAMG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노하우 공유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콘텐츠가 히트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고요. 명확하게 이 콘텐츠로 무엇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런칭을 해야 사업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제작사 애니메이션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BM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멋있고 그런 식의 컨텐츠적인 고민에 치중되어 있는 기획들이 너무 많은 점들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렇게 BM을 먼저 좀 설정을 하고 그 BM에 맞게 컨텐츠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좀 전환이 돼야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자체의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성민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킹덤 시리즈라든가 혹은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국내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K 콘텐츠들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갖추었던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재밌어서 인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글로벌로 보편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우리한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웹툰 생태계도 그렇고 웹소설 생태계도 그렇고 누구나 정말 능력만 있으면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발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그것들이 이야기의 확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이 아까 사실 앞에서 다른 그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고착화된 구조가 아닌 다양한 이야기가 시도될 수 있었던 구조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성 가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만의 그런 그 이야기 구조들이 경쟁력 중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으로 제가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팬덤 가치의 확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사회 일반이나 업계에서 바라보는 팬덤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양한 그 층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팬덤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팬덤이라고 하면 뭐 특정한 집단의 뭐 하위 문화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누구나 무언가의 팬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일단 돼서 사회적인 그런 시선의 차이는 좀 나타난 것 같고요. 팬덤이 어떤 사람일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콘텐츠의 맛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물고 뜯고 맛보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저희가 평양냉면 저는 맛을 모릅니다만 평양냉면 잘 아시는 분들은 그 깊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팬덤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이야기의 맛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맛있어질지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일종의 선구자 같은 거죠. 그 이야기 IP의 선구자분들이고 그분들이 발견한 이야기의 매력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게 IP 확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콘텐츠 기획자가 되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덕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 그 저의 생각과 같은 궤를 갖고 계신 답변인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객석에 좀 시간을 많이 좀 배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서 귀한 말씀 해주신 연사분들에게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직 객석에서 미처 질문 정리가 안 되어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준비했던 공통 질문이 있어서 공통 질문은 제가 먼저 세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11월에만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등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K 콘텐츠에 대해서도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기존의 넷플릭스까지 더해서 K 콘텐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기회 속에서 우리 콘텐츠 제작 환경이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세 분의 의견을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재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다양한 면에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웹툰에 좀 국한돼서 보자면은 사실 요즘에 이제 저희 웹툰 제작의 판권들이 팔려나가는 작품들을 보면은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인기 있는 작품, 트래픽이 높은 작품, 매출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 그냥 당연스럽게 판권이 팔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영상 판권 문의 들어오는 것들 보면 사실 어떤 플랫폼에서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그 시장에서 원하는 스토리 IP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웹툰 시장이 사실 이런 거대 OTT들이 이제 웹툰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생태계 자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일단 다양성에 대한 이슈를 웹툰 쪽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플랫폼들이 웹툰 매출에 좀 치중된 로맨스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매출이 잘 나온다 해서 그런 쪽으로만 제작 환경이 몰리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작가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서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해외 언어권별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웹툰을 만드는 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적으로는 그런 작품들이 더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과 제작에 있어서 장르적 측면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또 최 부대표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나 이제 OTT들이 애니메이션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본 스튜디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일본 회사들이 거의 넷플릭스에 하청 기지화되고 있고 그 모든 IP와 저작권은 다 넷플릭스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독립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저희 같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회사를 확장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절충안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저희는 IP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리지널 컨텐츠, OTT 오리지널 컨텐츠는 저희의 방향성과는 좀 맞지 않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배급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캐치 티니핑이라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캐릭터 IP를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저희가 비독점 형태로 한 달 전쯤에 넷플릭스에 올렸는데 갑자기 이게 국내 1등 퀴즈 섹션에서 미국에서 5등, 호주에서 6등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보전받은 판권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넷플릭스라는 배급망을 통해서 저희 IP가 글로벌하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회사의 상황이나 전략에 맞게 글로벌 OTT들을 활용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력적인 OTT 플랫폼 활용 전략의 마련도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이성민 교수님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원래 불리한 순서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다양성과 관련돼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넷플릭스스러운 영상들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OTT별로 색깔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OTT가 경쟁했을 때 그런 OTT의 성격에 맞는, 예를 들어 디즈니가 원하는 콘텐츠 색깔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IP 발굴들을 하는 태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IP 활용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글로벌 흥행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옥까지 연타석 홈런을 치는 걸 보고, 사실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IP 사업을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웹툰 쪽은 그쪽 IP 비즈니스를 많이 안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팬덤이 생겼는데 이들과 뭘 할지에 대한 그림들을 잘 못 그리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은 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좀 당연하게 해외 팬덤이 생겨날 건데, 이거를 예를 들면 오리지널로 갔을 때는 넷플릭스가 시즌2 안 만들겠다고 하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IP를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전략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OTT들과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객석 질문을 받다가 이번 순서로 일단 넘어왔었는데요. 객석 질문이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질문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행사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먼저 객석 질문 간단하게 요점 중심으로만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 아까는 비즈니스 쪽, 그 유통 쪽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애니메이션이든 웹툰이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IP 생산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실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나요? 생각해 보신 게? 질문을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IP 결국 창작에 대한 고민인데, 그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이 어떤 방편으로 혹시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게 있으신지. 기업의 입장에서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네. 대한 질문이신 거죠.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최 부대표님께서. 네, 저도 뭐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창작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IP 포트폴리오를 한 7개, 8개씩 늘려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개인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의존하는 구조는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작가나 어떤 연출가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애니메이션 쪽은 이미 그런 구조는 많이 탈피했고요. 철저하게 먼저 프로듀서나 회사가 시장을 분석하고 사업적인 구조를 먼저 좀 세팅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기획하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도 중요하나 사업적 어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으로 저희는 지금 많이 좀 변환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크리에이티브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디자이너, 작가들, 그리고 또 해외 작가까지 그렇게 확충해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은 회사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현재 이 실황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 라이센싱콘 2021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미리 선정을 해서 패널 분들에게 대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제가 하나의 질문들을 대신 드릴 텐데요. 먼저 박채연님이 최재훈 부대표님께 남긴 질문입니다. 한국형 디즈니를 목표로 하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형 디즈니가 되기 위해 타겟층을 넓혀 팬덤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디즈니를 목표로 하시는 만큼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디즈니를 감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좀 불경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시가총액 400조짜리 회사와 저희 회사를 비교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한 일이고요. 뭐 하지만 저희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디즈니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중국이나 한국의 팬덤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디즈니에 준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비벼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인데 궁극적으로는 디즈니의 사업 모델을 많이 벤칭을 키마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온 100년의 역사가 이 하나의 IP를 가지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를 다 보여줬거든요. 반다이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반다이와 디즈니의 역사를 계속해서 훑어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21세기 디지털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뭐 그런 디지털 아이돌 같은 형태의 새로운 사업도 뭐 디즈니나 반다이는 아직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국 회사기 때문에 K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에 저희 IP는 아니지만 저희가 제작한 레이디버그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나 유럽에서 1위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컨텐츠에 대한 협력은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종합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현님께서 이유재 대표님께 남긴 질문입니다. 원천 IP로서 웹소설과 웹툰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뛰어난 상상력이나 설정보다는 환생, 빙의, 회귀 등 자극적이고 통속적인 코드의 변주만이 이어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통속적인 코드로 제작된 작품들이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할 원천 IP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또 웹 콘텐츠는 사실 소수 마니아층의 요구만을 충족시키고 있어 IP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보이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상당 부분 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앞선 질문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독자분들이 찾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독자분들이 주요하게 저희 생태계의 주요한 또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는 작품들을 만드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창작자들에 대한 배려들을 해가면서 저희도 그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즈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 한 200명의 작가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별로 나눠서 기획 단계부터 작품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영역에 이렇게 맞춰져 있던 독자분들한테도 독자분들이 더 되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영님이 이성민 교수님께 남긴 질문인데요. 라이센싱 사전 메타버스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을 경험한 결과 실질적으로 유튜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가 100% 가정되는 강연의 상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맥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 행사로 메타버스에서 제가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제가 아바타를 움직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선 결국은 똑같이 그냥 강연 화면을 보는 거여서 저는 조금 그 메타버스적인 경험, 뭐 그 메타버스 너무 넓은 개념이지만 지금 현재 구현된 메타버스적인 경험을 그래도 맛을 보려면 같이 몸을 움직이는 무언가 워크숍의 형태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구조를 잘 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이센싱 콘 패널 토크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 라이센싱 이 분야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이 분야를 지망하시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강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세 번째 세션이 끝나고 이어지는 패널 토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